여러분 안녕하세요. 잘 지내고 있나요? 선생님 얼굴 오랜만에 보죠. 오늘 지금 5월 15일 금요일이거든요. 밖에 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노트 정리 영상만 보기에 많이 지루할 것 같기도 하고, 또 오늘 스승의 날이기도 한데 여러분이 없으니까 조금 어색하고, 그래서 보고 싶은 마음에 한번 찍어보게 됐습니다. 선생님은 여러분을 볼 수 없지만 여러분을 보고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는 3학년 7반 교실이에요. 보여줄까요, 여러분? 교실 여러분들을 많이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시험 대용으로 놓여져 있는데 선생님이 다 옮겨놓고 이제 이름표까지 붙여놨어요. 여러분들 이제 자기 자리에 딱 앉아서 이렇게 소독용 에탄올 또 매일 끝나면 선생님이 뿌려놓고 관리 잘 해야 합니다. 선생님 영상 찍는 데는 여기 교탁이고요. 교탁에서 아이패드 올려놓고 필기하고 있고, 이렇게 미리 필기해 놓은 내용 보면서 수업 찍고 있어요. 근데 어렵더라고요, 여러분. 한 번에 되는 법이 없어요. 한 3번, 5번은 해야 영상이 좀 설명이 잘 나오는 것 같아서. 우리 20일에 이제 계약하잖아요. 선생님 여러분들 봐서 너무 좋긴 한데 많이 걱정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스크 잘 쓰고 자가 진단 잘 해서 열이 나는지 안 나는지 체크 잘 하고 건강관리 잘 해서 학교에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8시부터 학교에서 발열 체크를 하기 때문에 그 전에 등교하면 안 돼요. 8시 이후에 등교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3학년 1학기 1회고사 준비 잘 하고 있나요? 많이 불안할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해주고 싶은 말은 일단 생유는 온라인 클래스 열심히 들어놓는 거, 그것만 하면 돼요. 그게 시험 범위니까 선생님이 강의했던 내용을 잘 봐두고 공부 복습 열심히 해두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궁금한 내용들, 뭐 시험에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모르겠다 이런 내용들 있죠. 선생님이 설명하지 않았는데 안 나오는지 나오는지 모르겠는 건 등교 후에 선생님이 다 설명해 줄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있으세요. 지금은 온라인 클래스만 열심히 들으면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배울 내용은 국가와 시민의 윤리예요. 윤사 시간에도 한번 배운 적이 있는데 더 추가적인 사상가들이 나오기도 하고요. 윤사를 배우지 않은 친구들도 선생님이 배웠던 내용들도 다 차근차근 이야기해 줄 거기 때문에 겁먹지 않아도 됩니다. 밴드도 선생님이 보고 있는데 꾸준히 과제를 제출해 주는 친구도 있고 한 번도 안 한 친구들도 있어요. 하나하나 댓글 달아주고 표정 달아주고 하고 싶은데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체크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이지 않는 곳에 있더라도 열심히 하는 만큼 꼭 돌아올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좀 걱정되는 거는 뒤로 밀어두고 지금은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얼른 학교에서 만나기를 바라고요. 그러면 오늘 수업 내용 한번 시작해 볼게요. 오늘 배워볼 국가와 시민의 윤리는 총 4파트로 나눠서 살펴볼 거예요. 국가의 권위와 역할, 그리고 시민의 권리와 의무, 그리고 시민이 국가에 시민 불복종하는 경우, 이렇게 4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해볼 건데 국가의 권위랑 국가의 역할까지만 이번 시간에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국가의 권위 먼저 한번 볼게요. 권위라는 것은 시민이 국가를 따르게 하는 힘이에요. 권위가 없으면 시민이 국가를 따를 만한 정당성이 생기지 않겠죠. 그래서 국가는 권위를 가져야 해요. 시민이 국가를 따를 수 있도록. 국가는 국가의 의무를 다하여 권위를 가져야 하는데요. 이러면 시민이 지지하게 되겠죠. 이 시민의 지지를 받게 되면 정당성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국가는 이 권위를 지키기 위해 나름대로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점. 이 권위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시민들이 국가를 따르게 하는 힘이자 정당성인데요. 이게 어떻게 정당성을 가지게 되는지에 대해서 내 사상가의 이야기가 있어요. 국가의 권위가 어떨 때 정당성을 가지게 되는지, 어떻게 정당성을 가지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내 사상가에 대해 알아볼 거예요. 첫 번째는 소크라테스예요. 지금부터 배우는 내 사상가의 이야기는 교과서에 나와 있지 않은데요. 국가의 권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한번 알아보고 넘어갈게요. 이 소크라테스는 혜택론이라는 입장에 서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안에 살고 있잖아요. 근데 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땅을 밟았을 때 이 땅만 우리에게 어떤 혜택을 주는 게 아니라 이 국가에서 우리에게 제공하는 복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누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국가의 혜택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또한 준법, 법을 지킬 것에 대해서 약속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다는 건 이 땅에, 그러니까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에서 제정한 법을 따르겠다라는 약속을 좀 했고, 또, 우리가 법을 지킴으로써 혹은 국가가 법을 제정해서 관리를 해줌으로써 나오는 혜택들을 받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소크라테스는. 그래서 우리는 국가를 따라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다음으로 아리스토텔레스를 살펴볼게요.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의 제자죠. 아리스토텔레스는 여러분 인간의 본성을 사회적 동물이라고 보거든요. 사회적인 존재라고 봐요. 인간은 본성적으로 정치적인 존재다. 혹은 사회적 존재다라고 봅니다. 우리는 정치 공동체에서 벗어나서 살 수 없어요. 정치 공동체 안에 살아야지만 최선의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국가가 해주는 일들이 굉장히 생각보다 많아요. 우리가 혼자서 국가 없이 살아간다고 했을 때, 정부라는 게 없을 때, 누군가가 내 안전을 지켜주느냐? 그렇지 않죠. 내가 돈을 지불하고 누군가를 고용하지 않는 이상, 누군가가 내가 자는 동안 내 재산을 지켜주거나 혹은 언제라도 나를 해칠 수 있는 사람들로부터 나를 보호해주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정치 공동체라는 게 있고 이 정치 공동체에서 만들어낸 정책들이 우리를 보호하거나 혹은 우리에게 어떤 권리를 주어주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인간은 본성적으로 정치적인 존재고 이 안에서 살아갔을 때 우리의 최선의 삶을 이끌어낼 수 있다라고 본 게 아리스토텔레스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누군가와 정치를 하고 사회를 꾸려나가고 무리지어서 생활하는 게 본성적으로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사회계약론으로 넘어가 볼게요. 사회계약론은 여러분들 아마 정치화법 시간에 배운 적이 있을 거예요. 사회계약론은 홉스, 로크, 루소 라는 사상가들로 대표되는 윤리적인 사상이고요. 사회 사상이라고도 하는데 이 사회계약론은 국가가 시민들의 자발적인 동의나 합의에 의해서 계약을 통해 만들어졌다라고 보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국가의 정당성 또한 시민들이 합의하는 과정에서 생겨나는 것이기 때문에 시민들의 자발적 합의에서 권위가 나온다고 봅니다. 이때 이 시민들이 합의 과정에서 뭘 하냐면요. 자신의 권리를
국가에 위임해요. 맡기는 거죠. 근데 이때 홉스와 로크, 루소 세 사상가가 각각 얼마만큼 위임하는지에 대해서 다르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냥 쉽게 설명하자면 여러분들이 소유권이 있다고 해봅시다. 여러분들에게 재산권이 있다고 했을 때 이 재산을 사용하고 이 재산이 잘못됐을 때 이것을 교정하고 이런 권리들도 다 여러분이 고유하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국가에게 위임한다는 거는 보통 이런 거죠. 내가 재산을 마음대로 사고 팔고 뭐 쓰고 할 수는 있지만 이 거래 과정에서 내 재산을 부정의하게 빼앗아간 사람이 있다고 했을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처벌하고 교정해서 내가 본래의 내 재산을 되찾고 그 사람에게는 어떤 형을 내리게 되는 이런 권리는 국가에 주는 거죠. 이 정도의 권리는. 그래야 시민들이 많이 걱정하지 않고도 자유로운 거래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시민들이 자발적 합의를 통해 자신들의 권리 중의 일부를 혹은 전부를 국가에 위임하고 이 국가가 여기 이 위임받은 권리로부터 힘을 얻게 되는 권위를 얻게 되는 과정을 이야기한 게 이제 사회계약론의 입장입니다. 그 다음 공리주의로 넘어가면 공리주의 쉽죠. 공공의 이익이잖아요. 공공의 이익. 그래서 공리주의 같은 경우에는 준법을 하는 게 국가의 권위를 인정하고 법을 지키는 게 결국에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증진하는 일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따라서 이 법 자체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증진시키지 않고 오히려 심각하게 감소시키는 법이라고 한다면 이 법은 잘못된 법이고 또 국가의 권위에도 정당성이 생기지 않는 거죠. 자, 이렇게 내 사상가의 국가 권위의 정당성에 대한 관점을 한번 알아봤어요. 자, 이때 정당성은 국가 권위의 정당성이에요. 그래서 이럴 때 국가의 힘이 생기고 권위가 생겨서 시민들이 잘 따를 수 있다라는 입장을 총 4가지를 살펴본 거고요. 그 다음으로는 국가가 그럼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동양과 서양으로 나눠서 살펴볼 거예요. 동양에서 한 5명 정도, 4명에서 5명 정도의 사상가를 알아볼 거고, 서양에서도 5명 정도의 사상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양에서 가장 먼저 살펴볼 사상가는 공자와 맹자입니다. 동양에서는 늘 우리나라의 500년 왕조를 이끌기도 했던 유교 사상을 늘 먼저 살펴봤었죠. 공자와 맹자는 유교 사상가로서 거의 비슷한 정치 체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같이 묶어서 살펴볼게요. 두 사람은 정치 형태 중에서 덕치를 지지했어요. 덕치. 덕치라는 건 덕덕자에 다스릴 치자를 써서 덕으로 다스린다는 뜻이에요. 덕으로 다스린다는 건 군주 있죠. 나라의 왕. 군주가 덕으로서 군주가 덕스러워서 이 덕으로 백성을 교화하는 형태의 정치를 의미하는데요. 군주는 곧 국가였죠. 이 국가의 역할을 덕스러워지는 것으로 본 거예요. 군주가 만약에 상벌로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상벌점제와 같은 그런 상벌로를 통해서 백성을 다스리려고 할 경우에 잘 다스려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고 군주가 덕을 갖추게 되면 이 백성들이 이 군주의 덕에 감동하고 또 배우게 되어서 변화하여 덕성을 갖추게 되고 그러면 그 나라의 혼란이 어느 정도 극복이 될 수 있다라고 본 거예요. 즉, 이 공자와 맹자는 덕치를 통해서 군주가 덕스러워서 이 덕을 통해서 백성을 교화하고 정치해야지만 혼란을 극복할 수 있다라고 보았다는 점. 그리고 두 번째로 강조했던 점은 바로 민본 정치입니다. 민본 정치라는 건 백성 민자의 근본 본자, 백성이 근본이라고 보는 정치 체제죠. 군주를 뽑는 것은 바로 하늘의 뜻이에요. 하늘의 뜻인데
유교에서 하늘의 뜻이란 곧 백성의 뜻이라고 봤어요. 즉, 군주를 직접 백성의 손으로 투표해서 뽑는 것은 아니지만, 군주는 하늘의 뜻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이고, 그 하늘의 뜻은 백성의 뜻과도 같다라고 이야기했다는 점. 그래서 백성이 그 나라의 근본과도 같기 때문에 군주는 백성을 위한 정치를 해야 돼요. 그 중에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공자와 맹자는 바로 배불리 먹여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공정한 재화 분배를 강조합니다. 선생님이랑 그 앞 시간에 직업 이야기 할 때 맹자의 무항산 무항심이라는 개념을 살펴본 적이 있었죠. 무항산 무항심은 없을 무에 항상 항자에 나을 산자, 없을 무 항상 항자에 마음 심자. 즉, 일정한 재산이 없으면 일정한 마음도 없다는 거예요. 즉, 일정한 재산 없이는 도덕심이 생겨나기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도 가난하고 자기 배를 채울 여유조차 없는데 어떻게 도덕적으로 행동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덕으로 백성을 교화하기 이전에 일단 백성들에게 공정하게 재화 분배를 해서 백성들이 굶어 죽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보았고요. 이 공정한 재화 분배는 공산주의의 개념과는 조금 다르게 백성들에게 일정한 일자리를 주고 돈을 벌 수 있게끔 해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민본 정치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이제 맹자 이야기를 하나 더 볼 건데, 맹자는요, 여러분, 가장 귀한 것은 바로 이렇게 보았습니다. 군주보다 국가가 중요하고 국가보다 백성이 중요하다라고 본 거예요. 즉, 여기서 강조하는 건 바로 백성이죠, 백성. 공자 이야기도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맹자가 했던 이야기와 일맥상통하는 이야기인데 교과서 104쪽에 나와 있는 이야기예요. 정치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제자에게 공자가 정치라는 건 경제, 군사, 그리고 백성들의 신뢰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제자가 만약에 세 가지 중에서 하나를 버려야 한다면 어느 것을 먼저 버려야 하겠습니까? 라고 묻자 군사를 버리라고 했어요. 그럼 나머지 두 가지 중에서는 어떤 것을 버려야 하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경제를 버리라고 했어요. 예로부터 백성이 죽는 일을 겪지 않은 나라가 없었지만 백성들의 신뢰를 얻지 못하면 나라가 설 수 없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즉, 정치라는 건 경제, 군사, 그리고 백성들의 신뢰인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국가 권위의 정당성 근거는 바로 백성들의 신뢰라고 본 거죠. 자, 여기까지가 공자와 맹자의 민본 정치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이렇게 유교 사상에서는 덕치와 민본 정치를 통해서 국가의 역할을 이야기한 건데, 첫 번째로는 군주가 덕으로서 백성을 교화해야 한다는 점, 두 번째는 백성이 나라의 근본이기 때문에 공정한 재화 분배를 해줘야 한다는 점이었어요. 자, 다음으로는 우리 묵자라는 사상가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묵자라는 사상가는요, 묵가라는 학파를 만들기도 했던 사상가예요. 이 사상가는 겸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동시에 교리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겸의 의미 먼저 살펴보면 겸해는 무차별적 사랑을 의미해요. 이 겸해는 어떤 것과 비교되어서 많이 이야기가 나오냐면요. 공자의 차별적 사랑이에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공자는 사랑을 차별적으로 하라는 건가? 차별은 나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이때 차별적 사랑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부모님과 남의 부모님이 있을 때 어느 누구를 먼저 사랑하고 더 사랑하고에 대한 개념이 먼저 딱 서지 않나요? 당연히 우리 부모님이죠. 그쵸? 그래서 공자는 나에게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먼 사람까지 차별적으로 사랑해야 한다고 봤어요.
남의 부모님보다는 우리 부모님을, 남의 가족보다는 우리 가족을, 남의 나라보다는 우리나라를 먼저 사랑해야 되고 더 사랑해야 한다라고 봤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이야기죠. 근데 묵자는 그렇게 차별적인 사랑이 우리 국제 관계에서 혹은 나라 안에서의 혼란을 만들어낸다라고 봤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나의 가족을 사랑하는 것처럼 남의 가족을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랑하는 만큼 그 정도를 똑같이 하라는 거죠. 그래야 교리라는 건 상호 이익을 의미하거든요. 서로에게 이익이 된다고 본 거예요. 그리고 이 겸의 교리라는 게 바로 하늘의 뜻이다. 라고 봤던 게 묵자입니다. 여러분 아마 묵자는 윤리와 사상 시간에도 간단하게 배운 적이 있을 텐데요. 이렇게 묵자를 생각할 때에는 겸해교리를 떠올리면 되고요. 겸해교리는 무차별적 사랑 그리고 상호 이익이 되게 하라는 하늘의 뜻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이 겸해 무차별적 사랑은 공자의 차별적 사랑과 비교되는 개념이다라고 기억해두면 됩니다. 그래서 묵자는 결국 남의 나라를 나의 나라처럼 차별 없이 돌보면 혼란이 없어진다고 봤던 거예요. 많이 어렵지 않죠? 그 다음 우리 한비자로 넘어가 볼게요. 한비자는 법가 사상가예요. 자, 이름에서 나오듯이 법에 대해서 굉장히 중시했던 사상가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맹자와 공자는 덕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면 한비자 같은 경우에는 명확하게 법으로 다스려야 한다는 법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즉 법치란 엄격한 법으로 백성을 다스려야 된다고 봤고 이 엄격한 법이 필요한 이유는 바로 백성이 이기적이기 때문이에요. 엄격한 법이라는 것은요, 보상과 처벌을 의미하고요. 이기적인 백성이라는 말은 성악설을 지지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한비자는 순자와 같이 인간의 본성이 악하다고 믿었던 사상가입니다. 그래서 한비자는 국가의 역할이 이렇게 엄격한 법으로 백성을 다스리는 게 국가의 역할이라고 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우리나라의 사상가 정약용을 알아볼 건데요. 정약용은 실학자였죠. 정약용은요, 애민이라는 개념을 중시했어요. 정약용이 썼던 책이 이름이 뭐였죠, 여러분? 목민심서였죠? 목민심서.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직업윤리에서 목민관의 역할에 대해서도 알아본 적이 있는데, 이 국가의 지방 관리들이나 국가직 관리들이 해야 할 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생각했던 사람이 정약용이에요. 그래서 이 정약용은 지방 관리들의 역할로서 그 국가를 다스리는 지방 관리들은 애민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애민정신이라는 건 바로 사랑 애자의 백성민자, 백성을 사랑하는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이 애민정신으로 백성을 돌보아야 한다고 봤어요. 이때 백성으로 강조됐던 백성들은 특히 노약자들 있죠. 혹은 너무 가난한 자, 빈자, 혹은 병든 자. 지금으로 말하면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서 특히나 이 애민정신으로 돌보아야 한다고 강조했던 사람이 정약용입니다.
자, 이렇게 동양의 4명의 사상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많이 어렵지는 않았죠? 이번에는 우리 서양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서양에서 가장 먼저 살펴볼 사상가들 3명이 있는데 이 3명의 공통점이 있어요. 바로 사회계약론자라는 건데요. 사회계약론 하면 생각나는 세 사상가가 누구죠? 그쵸. 홉스, 로크, 루소. 이렇게 3명이죠. 자, 이 세 사상가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 일단 사회계약론이라는 건 사회가 계약을 통해서 만들어졌다고 주장하는 학파죠. 이 사회계약론은 우리가 원래는 사회나 국가가 없었던 자연 상태에 머물러 있다가, 이 자연 상태에서는 우리가 가진 생명이나 재산이나 자유를 안전하게 보장하기가 어려워서 자발적 동의를 통해 국가를 수립한다고 보았던 거죠. 이 사회계약론자 중에 이제 홉스, 로크, 루소에 대해서 쭉 살펴볼 텐데, 그러면 이 자발적 동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어디까지 동의를 했는지, 어디까지 권리를 국가에 주게 되었는지, 자연 상태는 어떤 상태였길래 그런 계약에 들어가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홉스, 로크, 루소가 하는 이야기가 각각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 이야기들을 통해 국가의 역할은 어디까지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홉스는 자연 상태를 어떻게 보았냐면요. 이기적인 인간들의 성악설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기적인 인간들의 투쟁 상태, 즉 만인에 대한, 여기서 만인은 모든 사람이에요.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다 라고 봤어요. 인간은 이기적이기 때문에 그냥 자연 상태에서 두면 각각의 생명, 재산, 자유를 마음대로 훼손하고 그리고 이 훼손을 위해서 충분히 사람을 서로 죽이거나 훔칠 수도 있다, 물건을 훔칠 수도 있다라고 본 거고요. 이런 투쟁 상태, 혼란스러운 상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이라고 생각했냐면 홉스는 바로 절대 군주제라고 생각했어요. 절대 군주제. 절대군주제라는 건 군주가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걸 통해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홉스는 이 절대 군주를 리바이어던이라는 어떤 큰 괴물에 비유하기도 했는데요. 우리가 이 투쟁 상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결국에 사회 계약에 들어가게 되고 이 사회 계약 속에서 어떤 계약을 맺게 되냐면 내가 내 권리의 대부분의 권리들을 양도할 테니 이 국가가 그 양도된 권리들을 통해서 투쟁을 해결하고 전쟁을 해결하고 평화를 유지하게 해달라고 계약에 들어가게 됐다는 게 홉스의 주장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이기적이기 때문에 국가가 힘을 가지고 뭔가 투쟁을 교정해주거나 중재해주지 않는다면 다시 또 투쟁을 벌이게 될 수 있다고 보았던 거고요. 그래서 군주가 막강한 힘을 가지고 많은 역할들을 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그 다음에 로크는요, 백지설을 주장했는데요. 인간의 본성이 하얀 백지와도 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즉, 우리는 태어날 때 우리 머릿속에는 아무런 관념이 없다고 생각했고요. 관념이라는 건 아이디어를 의미합니다. 아무 관념이 없었는데 결국에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어떤 경험을 하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을 배운다고 본 거예요. 경험을 통해 뭐든지 학습할 수 있다고 본 거죠. 대신에 경험을 통해 배우다 보니까 인간에게는 충분히 오류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어요. 플라톤 같은 사상가들은 우리가 영혼의 상태일 때 순수한 지혜, 이데아에 대한 지식들을 모두 가지고 있다가 태어난다고 보았기 때문에 오류 가능성이
이제 육체에 의해서 생겨날 수 있다고 보았는데, 로크 같은 경우에는 반면에 경험을 통해서 학습하기 때문에 어떤 경험을 했느냐에 따라서 오개념을 학습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인간에게 충분히 오류 가능성이 있고, 이 오류 가능성으로 인해서 분쟁이 발생한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이 분쟁을 해결하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국가라고 보았고, 그리고 이 분쟁 해결을 통해서 개인의 소유권을 보호해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즉, 국가는 이 오류 가능성이 있는 인간들이 분쟁을 일으켰을 때 이 분쟁을 어느 정도 해결해주고 각각의 소유권을 상실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게 국가의 역할이라고 보았던 거예요. 다음으로 루소 같은 경우에는 인간의 본성이 선하다고 보았습니다. 성선설을 주장했고요. 그래서 자연 상태는 굉장히 평화로워요. 평화로운 자연 상태에서 그러면 도대체 왜,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선한데 왜 분쟁이 일어나게 됐을까? 왜 사회 계약을 굳이 맺게 됐을까를 생각해 보자면, 루소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가지게 되는 사유재산이 증가함에 따라 분쟁이 발생한다고 본 거예요. 인간의 본성은 선하긴 하지만 사유재산이 증가하게 되면서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됐냐면, 누군가는 많이 가지는데 누군가는 그러지 못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사회적 불평등으로 인해서. 불평등이라는 건 선한 사람들도 굉장한 불편함을 느끼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분쟁이 발생하게 되고, 이걸 또한 국가가 해결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가의 역할은 이러한 사유재산의 증가로 인한 사회적 불평등 문제를 해결해주고 분쟁을 중재해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점. 그래서 로크와 루소 같은 경우에는 인간의 본성이 이제 성모선학설, 선하거나 악한 게 아니라 경험을 통해 학습해 나가는 것이다 라고 보거나, 혹은 성선설, 선하다라고 보았기 때문에 국가가 큰 역할을 해줄 필요는 없는 거예요. 다만 분쟁이 일어났을 때 이 분쟁을 해결해줘서 서로 간에 어떤 그 소유권들이 상실되거나 훼손되지 않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제 홉스의 절대 군주제보다는 훨씬 더 약한 역할을, 적은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사회계약론은 각각 자연 상태를 다르게 보았고요. 이 다른 자연 상태 속에서 군주가 혹은 나라가, 국가가 어떤 역할을 해줘야 되는지에 대해서 또 다르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다른 점들을, 차이점들을 잘 이해하면 됐고요. 그 다음에 우리 밀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밀이라는 사상가는요, 공리주의자였죠. 이 공리주의자인 밀은 책을 한 권 썼었는데 바로 자유론이라는 책이었어요. 이 자유론이라는 책 속에서 국가의 역할을 미리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요. 국가는 시민의 자유 등 기본권을 보장해주는 역할이다 라고 봐요. 자, 미리 이야기하는 국가의 역할 또한 기본권을 보장해주는 거죠. 이때 시민의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밀은요, 이 시민의 많은 자유를 이야기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유론 속에서는 어떤 여성의 자유 혹은 노동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뭐 이렇게 표현의 자유,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시했고, 여러분들이 토의 토론을 할 때 꼭 읽어봐야 할, 토의 토론을 하기 전에 이제 읽어봐야 할, 공부해야 할 책 중에 하나가 이 자유론이라는 책이기도 합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그리고 다수와 소수 간의 어떤 의견 차이가 생겼을 때 소수의 의견 혹은 다수의 의견을 의심해보고 서로 들어줘 봐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쓴 책이 이 자유론이라는 책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국가가 시민의 자유를 보장해 주는데 무조건적으로, 무제한적으로 보장을 해주는 게 아니라 이 시민의 자유가 타인에게 피해를 줄 때가 있잖아요. 타인에게 피해를 줄 때를 제외하고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 자유에 대해서만 보장을 해준다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우리 저번 시간에 분배적 정의에서 배웠었던 롤스. 롤스 같은 경우에는 국가가 질서 정연한 정의사회를 만드는 게 중요한 역할이라고 보았고요. 이때 질서 정연한 정의사회에서 정의가 의미하는 것, 분배적 정의 시간에 배웠던 정의의 원칙을 의미하는 겁니다. 기억나죠? 제1원칙이 뭐였죠, 여러분? 그렇죠. 미리 이야기했던 요 개념과 비슷한 이야기죠. 평등한 자유. 또 평등한 자유는 나와 모든 사람이 서로 양립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무제한적인 자유를 똑같이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차등의 원칙은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의 이익이 돌아가게끔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이 허용된다는 것. 그 다음 이 차등의 원칙이 지켜지기 이전에 그 조건으로서 공정한 기회 균등이 필요하다는 것. 모든 사람에게 모든 직위와 직책이 열려있는 상태여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서양의 그 국가의 역할까지 한번 알아봤어요. 자, 여기까지 살펴보았을 때 우리 국가가 정당성을 가지기 위해서 지켜야 하는 의무가 어느 정도 이해가 됐나요? 공자, 맹자, 그리고 묵자, 한비자, 정약용 같은 경우에는 각각 덕으로서 혹은 무차별적 사랑으로서 혹은 법으로서 애민 정신으로서 국가가 나라 안에 백성을 다스려야 한다고 보았고요. 서양의 개념은 백성이라기보다는 이제 그 국가를 구성하기 위해서 동의하고 계약에 참여했던 시민들 있죠. 이 시민들에 대해서 국가가 어디까지 권리를 가지고 다스려야 하는지, 그리고 밀은 자유, 롤스는 정의에 대한 키워드를 통해서 국가가 해야 하는 자유의 보장이라든지 정의를 세우는 일이라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는 점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양이 너무 많으니까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만 할게요.